22대 총선의 시계가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장신문이 준비한 총선기에 후보자가 궁금하다 그 두 번째 방송으로 손은모 민주당 예비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반갑습니다. 손은모입니다. 네, 후보님 순천 출신이고 또 순천고 나오셨고 제가 좀 양력을 살짝 들여다봤더니 2001년도에 까마득한 옛날 저 사법고시 합격하시고 그리고 2012년도에 민주당 대선 후보 법률지원단 자문위원을 하셨어요. 아마 그때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였나요? 혹시 좀 여쭙니다. 예, 맞습니다. 2012년도 대선 때, 그때 그 경상남도 도지사를 하셨던 김두관 선배가 대통령 출마하셔가지고, 당시 이제 수행비서하고, 수행비서가 제 대학 친구였고, 그 다음에 친동생이 김두수라고 대학생그 선배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대선 캠프에 법률 일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그때 김두관 캠프에 합류했다가 김두관 후보가 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누구였죠? 누구였죠? 대선 후보. 문재인 후보가 되고 나서 그 캠프에 이제 다 합류해서 돕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의도를 처음 구경했고 그때부터 정치가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그 2년 뒤에 순천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짧지 않은 또 고단한 정치 일정들 또 시간들을 보내오셨는데 저희가 여쭤봤어요, 후보님한테 그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내 인생에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은 무엇인가? 후보님이 이제 살아온 이야기와 관련이 있을 텐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14년경이었을 겁니다. 이제 고향에 우연히 들렸더니 당시에 농민 한 분이 순천시청에 휘발통을 들고 가가지고 아주 막 큰 소란을 피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면사무소 가면 시청으로 들어가라. 시청에 가서 A과를 가면 B과로 가라. B과로 가면 C과로 가. C과로 가면 A를 가서 결국 그분이 했던 말씀이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나는 뭐가 불만이 있고 나는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은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결국 그래 결국 신나로 분신까지 막 시도를 하고 그런 사건들이 제 고향 순천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보탬이 되는 일을 좀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게 제일 큰 기억에 남고요. 두 번째는 아마 제가 전국에서 임대아파트 사건을 제일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한 1000여 건 이상을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까지 남해온해대라는 임대아파트에 사는 무주택 서민들 소송을 하면서 거의 다 이겨줬어요. 그랬더니 그 서민들이 저한테 감사표를 갖다 주면서 정말로 서민들을 보살펴줘서 고맙다. 고 하는 그때 그분들이 막 환희에 찬 모습으로 또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한테 고마워했던 모습들이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네, 감사패를 하는 그 장면이 저도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또 지역에도 뭐 진아리책 신명 공공임대 당시 분양의 일도 법률 자문을 많이 해주셨다고 그 입주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지금 중앙당 면접이 끝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빠르게 다음 주 화요일 날 2월 6일 날 지금 경선 후보를 발표한다. 지금 그러는데 좀 궁금해요. 이 민주당의 경선 규칙이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시는데 좀 규칙도 좀 알려주시고 앞으로 남은 경선 일정들은 좀 무엇이 남아 있나요? 제발 이 정치도 좀 법에 따라서 또는 합리성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다른 직역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구 문제도 선거 1년 전에
정해져야 되고 경선룰도 훨씬 전에 정해져서 후보들이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도 어떻게 될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인구 6만 명의 해룡 우리 주민들은 광양 국회의원을 뽑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순천이 분구가 돼서 지역구가 2개가 될지 종래처럼 하나가 될지 아직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당에서는 국민 참여 경선제를 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후보인 저도 모르고 있고요. 결국 알고 있는 건 뭐냐면 경선이 됐을 때 또 이 2명이 경선할지 3명이 경선할지 4명이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다만 경선 때 이 권리당원 50%, 일반 시민 50% 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접이 형식적으로 이제 10% 점수를 차지한다고는 하지만 지난주에 2, 3일 전에 했었죠. 네. 면접을 하고 내려왔었는데 그걸 뭐 언제 또 발표할지 이런 것도 알려주지 않아서 더욱이 우리 순천은 선거구도 정해지지 않았고 그래서 설 전에 뭐 컷오프달 대상을 좀 정해서 실제 경선을 할 사람들을 어떻게 추린다든지 그것도 사실 순천에 있는 후보들은 명확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최종 그 경선에 나갈 후보는 언제까지 결정한다 이런 뭐 가이드라인은 좀 있나요? 그러니까 후보 등록이 4월 10일 선거로부터 역산해서 계산해 보면 3월 20일, 22일 안팎이에요. 그 전에는 후보가 정해져야 되겠죠. 네.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주관식 문제였네요. 예측할 수 없는 주관식 문제네요. 예. 이게 지금 현재 그 전국적으로 지금 각 선거구마다 지금 이런 형편인 거죠, 지금 사실. 그러니까 계속 유지되는 선거구라면 예를 들면 보성, 고흥 그쪽 지역구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쪽은 중앙대에서 발표한 대로 다음 주쯤 컷오프될 대상 정하고 경선 당사자 정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네. 순천처럼 지역구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지역구들이 또 여러 군데 전국에 있단 말입니다. 네.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예. 그러면 2월 6일까지 해서 컷오프해서 대상자를 발표한다는 것도 지금 순천은 조금 유보될 수도 예, 있겠군요. 순천 같은 경우에 누가 컷오프가 되고 누가 경선에 갈지 또 어떻게 발표를 할지 언제 할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언제 상황입니다. 할지도. 예. 네. 참 어려운. 일종의 수험생이 수험 과목도 모르고 진도도 뭐 어디까지 나오는지도 모르고 출제 범위를 모르고. 네.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듣는 저도 참 답답하네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답답하네요. 예. 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예. 최근에 이제 후보님 캠프에서 그 예. 민주당 모 예비 후보가 이 무소속 시장의 지원을 받는다. 그렇다면은 이건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 네. 이런 이제 그렇죠. 민주당 후보가 네. 사실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의 도움을 받는다. 근데 더군다나 그 지원을 해주시는 분이 공무원 신분에 있는 시장이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그 공무원 선거 개입이 법을 어기는 거고. 그렇죠. 또 뭐 이제 모 의원은 이 법은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지켜보겠다. 네. 뭐 이런 동네가 서명철 좀 후보가 그랬죠. 네, 동네가 흉흉한 이야기들이 지금 막 이렇게 네. 돌고 있습니다.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상황이? 저희 캠프 상임선대위원장께서 성명서를 며칠 전에 발표하고 그 뒤로 다른 후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이 행정 권력을 가진 순천시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겠습니까? 시장은 기본적으로 모든 행정력과 정보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못하는 시장님도 최소 1, 20%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아니겠어요.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그 이하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 선출직인 현직 공무원인 시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 개인으로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일 뿐더러 그 도움을 받고 있는 모 후보는 민주당에 대한 해당 행위가 되겠죠. 이런 부분을 아마 알고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과감하게 이런 범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순천 시민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 증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 희하에 있는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이 순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노시장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한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불과 순천에 온 지 한 달 안팎밖에 되지 않은 후보가 순천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된 정보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면밀히 전화를 하고 문자를 돌리는 것을 보면 이것은 시 행정력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아무리 숨긴다고 해서 이게 숨겨질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직접적인 증거들도 곧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순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참으로 암담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현 시장님께서 지금 많은 시민들하고 지금 다툼 중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연양뜰 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 그다음에 그린 아일랜드 도로 잔디를 계속 사용할 것인지 문제, 그다음에 뭐 최근에 또 들으니까 그 호수공원에 그 호수산이라고 그러죠. 쌈지숲을 밀어버리고 뭐 잔디를 심는다는 등, 그다음에 국가정원 노동자들 뭐 여러 가지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장본인이 드디어 또 국회의원 선거까지 좌지우지하고 한다는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우리 순천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번 선거 때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순천의 미래를 위한 후보가 순천을 이끌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후보님 말고도 또 다른 후보님도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좀 지적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최근에 또 들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후보님 입을 통해서 좀 뭐랄까 우리는 시민들이 좀 정황을 좀 들었다고 할까? 네. 고맙습니다. 일단 그리고 말씀 도중에 자연스럽게 그 순천시 현안으로 넘어갔어요. 예. 지금 가장 크게 지금 소각장 문제 때문에 예. 후보님 여러 번 입장도 밝히시고 했는데 이 소각장 문제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이제 지난 6월에 제가 처음 SNS에 글을 올리고 그 하루 이틀 전에 이제 연양들에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겠다는 발표가 있어서 네.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저는 처음 들은 이야기거든요. 아마 제가 처음 들었으니까 대부분의 시민들도 아마 처음 들었을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민들과 아무런 소통이나 시민들을 설득하는 절차도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죠. 현대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민주주의는 절차와 과정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절차와 과정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그걸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거죠. 폐촉법에 의한 절차를 제가 보기에는 그 절차를 일단 거치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후보님. 여기 이제 폐기물 촉진법이죠? 예. 폐기물 시설. 예, 폐기물 시설. 예. 설치에 관한. 일단 그럼 법률적으로도 위법하다. 심각하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접근할 때 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네. 백지화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다시 물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적 민주주의에 맞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시장 측의 많은 사람들이 SNS에 저한테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대안이 뭐냐? 대안도 없이 왜 시 행정을 마냥 반대만 하느냐? 그 외에 이제 아주 그냥 그 원색적인 비난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SNS 처음에 이건 아니다.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보자고 했더니
그래서 막 하도 그런 말이 들려서 제가 다시 대안에 대해서도 착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지금까지 대안 없는 비판만 한다고서 계속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지적한 그겁니다. 첫째, 이 절차가 전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은 계속 이야기를 했을 텐데, 결국 그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 어디서 입증이 됐냐면, 최근에 영상관 그 환경유역청에서 순천시에 어떤 공문이 왔는지 혹시 들으셨는가 모르겠어요. 네, 주민 의견을 좀 공감하라. 그렇죠. 빠졌다. 그런 이야기가 폐촉법에 된것 같아요. 정해진 절차, 즉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그 절차를 다시 거쳐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말이 이 반대를 했던 사람들 의견이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절차적인 문제는 만약에 이걸 본인들의 말처럼 최종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소송하기도 이른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네. 행정처분이 없어서. 네. 그래서 이제 결정고시가 나오면 행정소송을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 아직 결정고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2월에 하겠다, 설 전에 하겠다 하는데 아마도 환경청에서 그렇게 나온 바에야 결정고시를 쉽게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고시가 뭐 한간에는 2월 말경에 이제 여기서 결정고시라는 것은 거기다 소각장을 짓겠다라고 이제 행정이 딱 정하는 거 이렇게 네.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나오면 주민들도 지금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 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문제점에 잠깐 그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법이 정한 시민들과 소통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이 있고요. 후보님 잠깐 여기서 이제 행정에서는 뭐 이장 통장 모여서 이제 주민자치에 그 해당되는 분들 모시고 우리는 다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연양들로 이미 정하고 나서 2번인가 설명회를 했었죠. 설명회를요. 네. 설명회를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 증거 자료들이 있잖아요. 앞쪽석에 이미 자기들 젊은 청년들 다 배치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은 들어주지도 않고 일사천리로 진행해서 망치 두드려버린 그러게 과연 주민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방식도 지켜주지 않는. 내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연양들의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게 내가 그렇게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 자리에 시장이 나타났어야 된다고 봐요. 거기 가서 돌멩이를 맞든 달걀을 맞든 가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 우리 시행령에도 나와 있지만 시장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유치원에 입지선정위원회에 관련된 인사도 아무도 없고. 네.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료 공개도 네. 제가 세 차례 요구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네.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 선정된 한 군데가 아니고 네다섯 군데에서 거기에서 한 군데를 선택하기 위해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해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딱 영향들 한 곳만 한 것입니다. 적어도 한 서너 군데를 그렇죠. 네. 예정 후보지를 두고 그렇죠. 네. 더욱이 정보를 일부 공개한다고 해서 제가 가서 봤더니 이미 시에서 선정위원회에게 요청한 조건이 뭐냐면 농촌지역 전부 제외, 도시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이고 시민들이 체육시설,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가장 편리할 곳. 그러니까 한 곳을 지정해 놓고 그걸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네. 참 현안이 많고 더욱이 또, 이제 이게 네. 중요해 이게. 네, 중요한 이야기. 장소 발표하기도 전에 네. 민간 업체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민간으로 할 건지 공공으로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되는데. 왜? 민간으로 하는 경우에 우리 폐해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문을 남겨야 되니까요. 본인이 전 시장 할 때 만든 게 주함 그렇죠. 자원순환센터잖아요. 거기도 민간 방식으로 해서 순천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를 들면 철도 공공물이에요. 그것을 민간 업체에게 맡겨버리는 순간 일본의 신간센 가서 타 보셨잖아요. 한국보다 얼마나 기차비가 비쌉니까? 민영화로. 네. 민간에게 맡기는 순간 이윤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잖아요.
네. 가끔씩은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설 공공물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일부 국민의 시민들의 세금이 더 들어간다 할지라도 국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해야 될 공공물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전부 민간 업체에 맡긴다고 해서 효용성이 높아집니까? 뭐가 좋습니까? 결국 그 부담은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다 돌아올 것이고요. 아, 그렇군요. 언젠가 그 후보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계약직 경영자다.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경영가 4년이라는 계약 기간 동안에 순천 지역을 경영할 사람으로 네. 가급적 최대한 순천 시민의 네. 그 이익을 위해서 네. 좀 노력하셔야 되는데 후보님 말씀 들으니까 많이 서운하네요. 섭섭합니다, 진짜. 네. 최근에 여러 가지 행정들이. 네, 우리 사회자님도 그렇고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서 저도 작년에 세금을 순천시에 아직도 일부 분납해서 못 내는 저도 한 3억 원 이상을 냈습니다. 세금을. 많이 버셨네요. 아니요, 우리 변호사들은 반 이상이 세금이에요. 아, 그런가요? 우리나라 좋은 사회입니다. 근데 네. 각 시민들이 내가 내는 세금으로 이렇게 시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나는 문제입니까? 더욱이 저는 소각장에서 또 한 가지 강조 싶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탄소를 최대한 줄이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매립 방식은 이제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소각을 하면 직접적으로 그 유해 물질로 이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탄소를 저감하는 이 정책에 전혀 반대되는 방식은 예를 들면 제3의 방식으로 좋은 열처리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을 채택할 수 있는데 장소도 일방적이고 방식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리고 시민들은 무작정 자기는 4년 시장하다가 재임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4년 시장하고 나가버리면 그만이지만 그 시설물로 인해서 피해를 볼 것은 계속 순천에 살아야 될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민들의 의사를 듣는 건 당연함에도 뭐 자기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딸들밖에 없어서 주로 딸들 의견에 뭐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아무리 이 훌륭한 분도 자기 자신의 의견보다 10명의 우둔한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네, 뭐 순천에 대한 현안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 외에도 제가 후보님 이렇게 정책을 살펴보니까 후보님은 정책 부자더라고요. 네. 최근에 꼼꼼하게 내오신 정책들이 네. 뭐 이렇게 뭐 비사 요구보다는 네. 구체적인 어떤 뭐 실현 방안까지를 담고 있는 네. 여러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가장 크게는 눈에 띄는 것은 방산기업을 유치하겠다. 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그 방산기업, 지금 방산기업이라는 것은 거기 보니까 무기나 이렇게 뭐 이런 걸 만드는 업체인데 구체적으로 기업 유치도 타진해 보셨다고요? 네. 좀 말씀 좀 소개 좀 이제 해주십시오. 사회자님은 군대를 안 갔다 오셨겠지만 이 남성들은 이 군대에서 많은 무기들을 접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 우리 대한민국이 놀랍게도 전 세계 2등입니다. 네. 그래서 무려 32개국에 각종 무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전투기부터 해서 소총, 대포, 전차 이런 많은 무기들을 지금 현실적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이 많은 무기들이 지금 대부분 경상남도에 있는 창원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창원은 더 이상 이제 뭐 수요는 엄청 큰데 다 그 수요에 맞출 만한 생산 공급 능력이 지금 부족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장을 더 세울 수 없다 그 말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군사무기, 방산업체가 들어설 입지 조건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주변에 철강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포스코 있네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각종 이 부속품들을 조달을 해야 될 입장이어서 우리 또 여천공단이 바로 또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입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철도와 도로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많은 물건들을 부속품들을 조달할 수 있고 결정적으로 항구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광양항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그래야 수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보면 순천만큼 좋은 도시가 없습니다. 이런 그 정책을 아마 시민들이 처음 접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후보님께서는 최근에 이제 그 하나, 네. 예, 이 최근에 여기 지금 그 단조립장이 지금 율천공단에 네. 500억 예산으로 지금 추진 중인데 혹시 그 하나도 좀 가능성이 있다. 혹시 또 그 언론 보도 자료에 순천 박씨다. 아니, 순천 김씨입니까? 맞습니다. 네, 예. 뭐 해서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구체적인 업체까지 좀 타전하신 것 같은데. 방산업체의 중심은 하나그룹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하나그룹하고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보님 큰 자산이네요. 물론 제가 서민 행보를 했는데 이 재벌과 가깝다고 하면 뭐 좀 이상하게 볼 노동자들도 계시겠지만 정치라는 게 한쪽에 치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이제 하나그룹 쪽에 특별한 변론을 맡고 지금까지 15년 이상 이렇게 유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더욱이 하나그룹의 회장님께서 여기 순천 김씨세요. 네. 주암에 가다 보면 그 이 선영들 잘 돼 있는 그 주암에도 있습니다. 이제 많은 일들이 형식과 절차가 당연히 맞게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가끔씩은 좀 인맥을 통해서 해결되는 경우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제가 자신이 있고요. 네. 이 방산업체가 들어서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유치하는데도 제가 역할을 했다고 하면 잘 못 믿겠죠. 민간인 입장에서. 못 믿을까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 고흥이 고향인 분들은 굉장히 그때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고흥은 발사대만 있고 네. 순천에다가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부속품들을 모아서 발사대를 만드는 건 순천에서 만들어서 네. 그걸 고흥에 고흥까지. 가서 이제 발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흥 사람들이 쇳덩이에 불과한 발사체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까지 그쪽 국회의원 네. 이야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고흥과 전혀 상극인 관계는 아닙니다. 일종의 순천에 지금 하나에서 발표한 건 아주 미세한 부분이고요. 네. 이제 결국 이 많은 부속품 회사들이 순천에 이제 산재하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이 엄청나게 크게 될 것이고 방산업체도 마찬가지. 방산업체는 또 그와 비슷한 그보다 훨씬 더 큰 인구 유입 효과가 있고 또 일자리가 창출돼서 순천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교육도시, 뭐 문화도시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생산도시라는 그렇죠. 경제적인 어떤 그 구조가 갖춰지면 그렇죠. 정말 그 귀가 번쩍 뜨이는 정책입니다. 과거에 네. 우리 그 해룡산단 쪽에 그때 현대자동차가 들어올 뻔했는데 못 들어왔잖아요. 왜 못 들어왔죠 그때 당시에? 그때 아마 그 뭡니까 IMF 뭐 이렇게 되면서 그때 무산된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요. 만약에 그게 들어왔으면 순천의 인구가 지금쯤 뭐 4,50만 됐을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굴뚝 산업은 순천의 생태 도시로 순천과 약간 어울리지는 않지만 초정밀 산업이나 4차 산업 또는 우주항공 산업, 군사 무기 이 경우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충분히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진짜 듣기만 해도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또 한 가지 또 있는데 며칠 전에 뉴스 네. 안 보셨는가 봐요. 뭘 또? 상사댐 이야기. 제가 이제 네. 그다음 후보님 제가 이제 또 죄송합니다. 준비했습니다. 네. 아니, 상사댐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네. 그 청년 네. 또 신혼부부한테 그 10,000원의 공공임대 네, 예. 뭐 이걸 좀 해보시겠다 이제 그런 정책을 내셨어요. 예.
지금 네, 요즘에 젊은 친구들 중에서 그 빚 없는 그렇죠. 청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제가 좀 들었는데 좀 어떤가요? 이 정책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제가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청년이 순천을 떠나지 않고 또는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순천으로 되돌아와서 어린아이들 우는 소리가 각 동네마다 들릴 수 있게 해서 순천을 태어나서부터 자라고 교육받고 일자리를 갖고 또 아이를 낳고 보육하고 이 과정이 순천에서 과거처럼 이루어지는 순천시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건데 우리 청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순천에 사는 게 어떤 게 힘드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거고요. 그렇죠. 일자리가. 네. 두 번째 주거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젊은 친구들이 우리 신대 지역에 많이 몰려 살지 않습니까? 근데 신대 아파트 가격 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광주 뭐 수완주구만큼 예. 올랐죠. 네. 그러니까 봉급을 받아도 뭐 원금이자 상환하고 나면 그냥 뭐 기름값도 부족할 정도의 네.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제 둘이 맞벌이를 주로 많이 할 테니까 아이들을 좀 잘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제가 런던을 갔더니 런던은 이런 정책을 시행하더라고요. 10년 동안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살게 하되 그 임대료가 월 10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 돈으로. 정말 새로운 세상이네요. 그래 거기에서 그 아파트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혹시 아프면 그 아파트 인근에 있는 이 병원에서 아이들을 다 치료해주고 또 아이들을 그 아파트에 있는 유치원 뭐 이렇게 다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아갈 수 있는 거죠. 다만 10년이 지나면 나가야 됩니다. 또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10년 사이에 또 자립하고. 그렇죠. 자립할 능력을 키워주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걸 순천에서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동네가 아이를 키우는 그렇죠. 정말 현실적인 그런 사회 환경이네요. 그래서 제가 뭐 10원, 만 원, 뭐 10만 원 그건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고 임차료를 최소화해서 아이를 충분히 낳아서 키울 수 있고 또 아이들이 건강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근데 후보님 그러려면은 아파트가 있어야 될 텐데 네. 지금 이제 어디 뭐 새로 아파트 공공임대 아파트를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좀 이런 어떤 뭐 빈 아파트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순천에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될 아파트들이 네. 금당이나 연양동에 꽤 많이 있습니다. 뭐 네. 특정 아파트를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런 특정 아파트를. 이제 거기 뭐 지금 살고 있는 뭐 현재 살고 있는 율이 뭐 20-30%도 안 되는 네, 공실률이 많죠. 예, 공실률이 굉장히 많고 이런 아파트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네. 그런 아파트를 대규모로 네. 좀 개조를 해가지고 신혼일 때는 큰 평수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고 주거 비용이 최소화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청년들이 좀 더 아이를 낳아서 지금 뭐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이 시기에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또 상사댐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지금 순천에 그 정말 황금백화점이 저렇게 비어 있는 채로 그 원도심의 가운데 지금 이렇게 들어 있고 또 그에 따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존의 원도심 같은 경우는 한 집 건너 하나가 지금 다 비어 있는 상태고 또 최근에 또 쇼핑몰 같이 좀 대규모로 올라가다가 또 부도가 난 상태 그것도 지금 비어 있고 그래서 도심 내에 이렇게 방치된 건물들이 참 많아요. 이런 그 도시계획에 대한 후보님 또 공약을 또 그것도 제가 우리가 예비 후보가 되면 10% 유권자의 10% 세대에 공약물을 보내잖아요. 네.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순천에 지금 크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노후된 건물이 3개가 있습니다.
네. 중앙동의 황금백화점, 네. 그다음에 에코그로다 앞에 좋은 프라자, 그다음에 시청 쪽에 로얄 프라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잖아요. 흉물처럼 변해 있습니다. 뭐 황금백화점 가까이 가서 보면 녹물이 떨어질 정도로 그럼에도 이용되지 않고 있잖아요. 안전사고도 안전 위험도 위험하죠. 이제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닐 때 미팅하고 그러면 주로 이용했던 거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네, 참고로 후보님은 순천구 37회 그렇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건물들을 방치할, 물론 지분권자들이 여러 명이 와가지고 그 의견을 조율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노후화된 건물을 시에서 수용을 할 수 있게. 네. 그래서 이 재개발을 해서 또는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순천 시민들을 위해서 공공자원으로 사용하는 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법. 예. 네. 우리 순천뿐만이 아니고 각 도시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부도나서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서울에도 제가 여러 번 봤고요. 네. 그래서 신속하게 제가 등원하게 되면 방치된 오래된 건물을 공공시설로 수용해서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시민들에게 예를 들면 보건소라든지 어른들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청년들이 뭐 창업단지로 이용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는 첫째 방법. 두 번째는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원도심을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많은 돈이 투자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네, 최근에도 또 국비가 80억 예, 이제 예, 또 예. 지원된다고 그렇게 해요. 근데 혹시 국비가 지나가면 건축업자나 이런 분들만 돈 버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 그 이야기 때문에. 네. 원도심을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그쪽을 뭐 리모델링 뭐 좋게 현대화식으로 만든다 해서 결국 지금 우리 원도심이 어떻게 좋아졌습니까? 일부 좋아진 부분도 있죠. 그런데 그게 시민들에게 현실화될 수 있게 사용되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저출산 정책을 해서 국가에서 300조 원 이상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이 지금 0.7명 밑으로도 내려가. 네. 그러니까 돈이 허투루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원도심에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번에 현직 시장하고 소명철 의원하고 많이 싸우던데 원도심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네, 같은 네. 경우 굉장히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많은 순천 시민뿐만이 아니고 외주인들이 와서 거기서 사람들이 우선 모이고 이동을 해야 그 동네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저는 일부 비난할 수 있겠지만 저는 순천시청을 지금 그 자리에 짓는 건 제 속마음으로는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시청 건물이 있는 건 상징적인 것이지 6시 퇴근 시간 이후에 시청 인근에 사람 많습니까? 그렇죠. 거의 여기도 공동화되죠. 예. 저녁에도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다른 방식의 그 자리를 개발을 했으면 원도심 활성화에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그다음에 요즘엔 어느 도시에 시청을 도심 중앙에 이렇게 있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후보님 기차가 떠났어요. 그건 이미 이제 삽질을 그래서 시작해서. 예를 들면 기차가 떠나서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네. 방금 말씀드린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하고 거기에 교통이 또 좋아야 되는데 그 길도 좁잖아요. 네. 그래서 봉화 터널이 지금 이쪽에 나 있는데 저쪽에도 제2 봉화 터널을 놔서 차량 편의를 많이 해준다든가 네. 아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원 도심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네. 취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공약은 이제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다른 후보들도 이제 이게 네, 공약 주는데 이게 상사댐을 주암댐하고 분리해서 네. 상사댐 주변을 개발하시겠다. 그러니까 뭐 개발이라는 표현이 그렇다라면 일단 여러 가지 인프라를 좀 만드시겠다는 네, 이야기를 네. 하셨어요. 요것을 개발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이건 순천시가 물 확보와 물 사용에서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아, 네. 이 순천의 상사댐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게 이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이 사용 방식으로는 저게 주암댐의 일부예요.
어떻게 됐냐면 상사댐하고 주암댐하고 밑에 물이 좀 서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 이후로 이 상사댐의 용량이 주암댐의 한 2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사댐을 주암댐의 보조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암댐은 순천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네. 순천 광양 이쪽 사람들이. 순천 광양에 있는 공단이라든지 순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은 오로지 상사댐입니다. 네. 그런데 이 상사댐을 주암댐의 보조댐으로 봐버리니까 상사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주암댐 쪽에 이 완전 뭐죠? 관련이 애숙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상사댐을 주암댐과 전혀 별개로 따로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충분한 보상도 이루어질 뿐더러 상사댐을 독자적으로 상사댐 인근을 필요로 한 경우에 네. 외지인들도 와서 놀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하는 시설들을 만들어서 상사댐을 본격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우리 순천의 주암댐은 광주분들이 대부분 드시잖아요. 네. 순천보다는. 그래서 주암댐으로부터의 순천 시민의 독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약들을 좀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궁금해요. 이제 등원하시면 예. 꼭 활동하고 싶은 그런 그 국회 내 위원회가 예. 있다면 어딜까요? 이제 법조인들이 주로 이제 법사위로 많이 가는데, 네. 근데 저는 법사위보다, 네. 이제 사실 임대 아파트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제 임대 아파트 이야기 잠깐만 드릴게요. 네. 순천 광양에 유난히 임대 아파트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천지구 같은 경우는 한 아파트 빼놓고 전부 임대 아파트입니다. 광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임대 아파트를 규율하고 있는 임대주택법이 5년 공공임대 아파트만 일부 규율하고 있고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전혀 규율을 하고 있지 않아요.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이제 5년 공공임대는 처음에 임대 시작할 때 그 가격으로 나중에 5년 뒤에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양을 하라라는 예. 법이 무주택 서민을 보호하고 네. 집 한 채를 보장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특히 공공임대요. 그렇죠. 예. 5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에 분양 시점 5년 지나서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 때의 시세 정도. 그렇죠. 예. 제가 직접 비교를 할게요. 제가 신대 5차 아파트도 제가 자문을 했었는데 당시에 4차하고 6차의 가격이 4억이 넘었어요. 근데 5년 전에 이 시세 정도로 하니까 1억 6,800에 분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개인들마다 예. 2억 이상 이익을 본 거죠. 부모님 이익을 본 것을 말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이건 삭제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규율하는 법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임대 계약서에 분양 당시 시세로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현재 이제 그렇죠. 임대가 끝나고 10년 뒤에 꼭 10년은 아니에요. 5년이 지나면 서로 합의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애초 건축 당시가 아니고 분양 당시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고. 예. 그렇죠. 가격이 계속 아파트가 오르니까.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들이 특별한 이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법에서 규율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임대사업자에게만 녹아나는 거죠. 임대사업자만 살찌우는 것이 지금 임대주택의 현실입니다. 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보다는 이제 이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할하는 무슨 부서죠? 도시건설이라든지 아까 까먹었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예. 쪽에서 좀 일을 해보고 싶고 더욱이 이제 매번 서울을 갈 때 느끼시겠지만 익산까지는 서울에서 익산에
올 때까지는 아주 그냥 초고속으로 오다가 익산에서부터 아주 완행으로 바뀌어가지고 네. 이게 지금 제대로 수서행 KTX, SRT 이런 문제도 문제죠? 국토부에서 예. 좀 네.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기존에 이제 그 전라남도에 있는 국회의원 분들이 좀 유권자들을 섭섭하게 하는 일들이에요. 사실 그런 일들은. 그러니까요. 예. 그 단합에서 좀 목소리를 좀 내면 그 일단 교통에서 얼마나 큰 편의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좀 아쉬운 점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수나 광양이나 순천이나 이 보성 고흥이나 똑같은 효용이 있는 것이니까 같이 네. 물 모아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네. 뭐 그런 원팀 정신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네요. 네. 예. 뭐 이제 여러 가지 현안도 좀 듣고 또 후보님의 그 중점 그 공약도 좀 들었습니다. 좀 이 외에 좀 더 그 소개하고 싶은 예. 또 다른 후보하고 비교해서 그 손은모 후보님의 자신만의 그 경쟁력. 예. 네. 이게 지금 좀 어필을 좀 해주시죠. 이제 우선 제가 제일 젊은 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참신하고 최고의 강점이네요. 또 뭐 이 말은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현실이니까 며칠 전에 면접도 양쪽에 두 분 검사장님 계시고 이제 제가 가운데 앉았는데 시민들이 많이 느끼시다시피 지금 검찰공화국 문제 또 검사들의 독재 문제 또 검사님들이 검사를 단 하루를 해도 이 어쩔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 그게 뭐냐면 피해자가 오면 어찌됐건 강요를 하든 이 회유를 하든 자백을 받아내는 게 수사기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 기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강압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순천시도 마찬가지죠. 현재 국회의원이나 네. 시장님도 검사를 거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변호사로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남의 말을 듣는 일이잖아요. 제 귀를 보십시오. 귀가 좀 큽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네. 충분히 네. 잘 듣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라는 게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다수가 시민들이 그건 아니다고 하면 포기할 줄도 알고 그것도 용기일 테고요. 시민들이 뭐가 불편한지 어떤 걸 해야 될 것인지를 시민들과 소통할 능력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낮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주로 이제 변호사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아까 뭐 세금은 그건 농담이고요. 근데 이 변호사 사무실에 온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힘들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네. 어떤 방식으로 뭐 돈 때문에 힘들었던 다른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그 사람들을 변론하면서 배운 것이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심입니다. 네. 우리 사회에 많은 약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노동자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정원 노동자들, 그다음에 자벌드 노동자들 너무 고생하고 있고요. 뭐 장애인들, 또 일부 여성들, 뭐 임대아파트에 사는 무주택 서민들 등 그 이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결국 정치의 본령이 아닐까. 네. 그게 제가 감히 다른 후보들보다 좀 더 자신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손은모 예비 후보님 모시고 이러저러한 공약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순천시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이렇게 몰입하게 되는데요. 우리 후보님 앞으로 또 4월 10일까지 또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후보님의 건승을 빌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